우린 왜 닌텐도 게임기 같은 걸 못 만드냐? 2009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식경제부에 방문했을 때 한 발언이죠. 당시에 닌텐도 DS가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면서 초등학생부터 어른들까지 모두 하는 게임기로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나왔던 말입니다. 분명 우리나라는 글로벌 게임 강국인데 왜 저런 하드웨어는 못 만드냐는 거죠. 물론 그 맥락까지 살펴보자면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니 저런 걸 만들어야 수출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거지만요. 하지만 당시 대통령의 생각과 달리 그런 게임기는 아무나 못 만들었습니다. 닌텐도 DS는 플레이스테이션 2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많이 팔린 게임기이자 휴대용 게임기로서는 1위 판매 제품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는 콘솔 게임기를 만들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의 수요 시장 콘솔 게임입니다. 전세계 게임 시장에서 한국은 몇 위쯤 할까요? 4위입니다. 1위부터 순서대로 꼽자면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영국 순이죠.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라면 경제 규모가 크고 중산층이 탄탄합니다. 그런데 이 중 우리나라와 중국은 뒤늦게 부상한 국가고 온라인 게임을 중심으로 소비되는 국가입니다. 게임기를 뜻하는 콘솔 시장에서의 비중은 낮죠. 그 이유를 꼽으라면 악명 높은 불법 카피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중국만큼 만만치 않았거든요. 90년대 후반까지 국내에서 성장 중이던 패키지 게임 산업은 2000년대 초고속 인터넷 시대에 들어서 거의 절멸 수준에 이릅니다. 초고속 인터넷의 빠른 보급을 바탕으로 게임을 불법 다운받는 소비자들이 많다 보니 제작사 입장에선 많은 돈을 들여 패키지 게임을 만들 이유가 없어졌거든요. 게다가 소비자들도 스타크래프트와 같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게임에 열띤 관심을 가지면서 아예 온라인 게임을 중심으로 산업이 형성되었습니다. 이건 중국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나머지 세 나라 중에서도 콘솔 게임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는 곳은 미국과 일본뿐입니다. 일본이야 누가 뭐래도 콘솔 게임 시장을 대표하는 국가죠. 닌텐도부터 플레이스테이션까지 다양한 게임 콘솔을 통해 수많은 게임들을 탄생시켰으니까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엑스박스가 대표적인 콘솔 게임기지만 이미 닌텐도 이전에 아타리와 폰과 같은 콘솔 게임을 만든 게임 산업의 선구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이라면 인구 1억 이상의 1인당 GDP 3만 달러 이상이 단 두 개국이란 거죠. 애초에 인구 5천만 명 이상과 1인당 GDP 2만 달러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국가도 세계에 몇 안 됩니다. 즉 압도적인 내수 시장이 있었기에 게임 산업이 이 두 나라에서 탄생할 수 있었다는 거죠. 20세기 초부터 영미권에서는 동전을 넣으면 음악이 나오는 주크박스나 동전을 넣고 할 수 있는 핀볼 머신 같은 게임들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케이드 게임들은 일본에서도 인기가 있었고 50년대까지 일본에서도 수입을 했지만 이후로는 일본 수입사들이 직접 이 기계를 만들기 시작했고 게임 산업이 본격적인 첫걸음을 하게 되죠. 그러다 1962년에 기념비적인 게임이 등장합니다. 바로 스페이스 워라는 게임이었죠. 게임 산업 또한 다른 모든 산업이 그렇듯이 연구소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프로그래밍과 컴퓨팅 성능 테스트, 알고리즘 연구를 위한 기술 시연으로 게임이 처음 제작되었던 거죠. 하지만 스페이스 워는 연구소가 아닌 민간에서 처음으로 만든 게임이었습니다. MIT 직원과 학생들이 합심해서 새로 도입된 컴퓨터의 기능을 선보일 목적으로 만든 거였죠. 당시 이 게임에 사용된 컴퓨터가 지금의 가치로 100만 달러 정도라 너무 비싸서 대중적으로 할 수는 없었지만 이후 게임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흐름을 빠르게 받아들인 것이 바로 아케이드 게임이었습니다. 이전까지 기계식 게임에서 벗어나 전자식 게임으로 전환을 시도했거든요. 스페이스워를 구동시키기 위한 PC는 엄청나게 비싸지만 단순히 게임을 구동시킬 정도의 기계는 그보다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이 첨단 시장을 공략했던 세가, 타이토, 남코 등과 같은 일본계 아케이드 게임사들이 강세였어요. 슈팅 게임, 드라이빙 게임 같은 시각적인 효과를 강조한 체험형 게임으로 일본과 미국, 유럽 시장을 공략해 나간 거였죠. 물론 지금의 시각으로 보자면 너무나 투박한 게임이지만 당시 기준으로는 엄청난 첨단이자 신기술 그 자체였어요. 60년대 중반부터 벌어진 이 아케이드 르네상스로 인해 미국의 아케이드 제조사들은 일본의 게임을 복제하는 것으로 기술 격차를 좁혀나갔죠. TV로 게임을 한다는 개념을 처음 도입한 최초의 가정용 콘솔은 마그나복스의 오디세이였습니다. 게임이 내장된 상자가 TV의 채널처럼 인식되도록 신호를 전달하고 이용자가 조정한 대로 움직이는 모습이 화면에 뜨도록 하는 거죠. 수많은 프로토타입 개발 끝에 마그나복스라는 전자회사가 이를 생산하기로 하고 여기에 오디세이란 이름을 붙인 거죠. 이 게임기는 탁구와 몇 가지 보드게임 등이 포함된 게임기였어요. 이때 이걸 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놀란 부시넬이었죠. 부시넬은 이 테니스 게임을 아케이드 버전으로 만들 생각을 합니다. 마침 부시넬은 대학 시절에 오락실에서 알바를 하면서 아케이드 게임기의 작동 방식과 게임 비즈니스의 운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차였죠. 그리고 회사를 세우니 이게 바로 아타리입니다. 이때 아타리에서 내놓은 퐁은 미국 아케이드 게임 산업에서 엄청난 인기를 기록했고 곧 가정용 콘솔로 퐁을 출시하게 되죠. 이 외에도 아타리가 성공시킨 아케이드 게임을 가정용 콘솔로 출시하는 방식으로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문제는 이런 아케이드 게임이 무척이나 수명이 짧다는 거였습니다. 게임은 매우 트렌드를 많이 탔기 때문에 기껏 아케이드 게임을 개발해도 3개월 정도면 오락실에서 인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타리는 단일 게임 전용 기기가 아니라 여러 게임을 구동시킬 수 있는 가정용 콘솔 게임기를 구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단일 게임기를 구매하기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게임기를 살 수 있고 그 이후에 게임 카트리지를 판매하면서 지속적인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아타리 2600이 77년 CES를 통해 공개됩니다.
됩니다. 이때 같이 내놓은 게임 카트리지들은 아타리가 아케이드용으로 출시한 게임들이었죠. 하지만 기대만큼 팔리지 않아서 이때 아타리 측은 강수를 둡니다. 당시 아케이드 게임 업계에서 엄청난 인기를 기록 중이던 스페이스 인베이더와 팩맨의 라이선스를 타이토와 남코로부터 따온 거죠. 덕분에 아타리 2600의 인기도 급증해서 초기 콘솔 게임기를 대표하는 게임기로서 기록을 남기게 되죠. 2세대 콘솔 게임기를 대표하는 페미컴, 해외명으로 NES를 개발한 닌텐도가 등장한 것도 바로 이 시점입니다. 원래 화투를 생산하던 닌텐도는 카드 게임이 일본 내에서 인기를 잃자 다양한 부분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죠. 그때 마그나복스 오디세이용 라이트건 컨트롤러를 생산하기도 했는데 이게 대박을 치면서 닌텐도의 방향을 결정지어버렸어요. 나중에는 아예 이걸 바탕으로 와일드 건맨이라는 아케이드 게임을 만들기도 했고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임은 1981년에 나온 최초의 플랫폼 게임 동킹콩입니다. 이게 일본과 미국, 유럽 아케이드 시장에서 대박을 치면서 닌텐도에게 엄청난 현금을 벌어다 줬죠. 이렇게 현금을 챙긴 닌텐도는 아타리 2600의 성공을 보고 콘솔 시장 진출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83년에 페미컴을 출시하게 되죠. 때마침 미국에서 저품질 게임들이 난립하면서 소비자들이 게임 산업을 외면해버리는 아타리 쇼크가 벌어집니다. 이때 닌텐도는 아타리 쇼크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 콘솔 대신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일본 외의 지역에서 NES란 이름으로 팔린 게 이런 이유 때문이죠. 게임기로 보이지 않기 위해 게임기 디자인도 VCR 기기처럼 바꿨고 왕구적 특성을 가진 주변 기기도 많이 발매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저질 게임을 만들지 못하게 게임팩에 잠금 장치를 설치해서 닌텐도의 라이선스를 받아야만 생산할 수 있게 만들었죠. 하지만 인기 있는 게임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기존의 동킹콩에 더해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그리고 젤다의 전설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한순간에 몰락해버린 미국 콘솔 시장을 닌텐도가 차지할 수 있었던 거죠. 이후 88년에 경쟁자들이 16비트 콘솔을 출시하자 90년에 슈퍼 패미컴, SNES를 출시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유지해갔고요. SNES가 출시되던 때 소니는 닌텐도와 협업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기존의 카트리지가 가진 한계에서 벗어나 CD롬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 기기를 제작하기로 한 계약이었어요. 그러나 닌텐도 측은 소니의 영향력이 커지는 걸 경계해서 계약을 취소해버립니다. 이에 화가 난 소니 측은 본인들이 직접 콘솔을 개발하기로 결정하죠. 소니는 닌텐도나 세가와 달리 게임 개발 경험이 없었고 슈퍼마리오나 젤다, 소닉 같은 초대형 IP도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게임을 제작할 수 있는 서드파티 제작사들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을 선택했고 덕분에 수많은 영향력 있는 게임들을 확보할 수 있었죠. 또한 청소년과 성인들 대상으로 타겟팅하면서 게임 시장이 성숙해진 만큼 성숙한 소비자들을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국 5세대 콘솔 시장을 지배하는 게임기가 되었고 이후 플레이스테이션 2의 대성공을 통해 이를 확고하게 안착시키는 데 성공하죠. 플레이스테이션 2가 전 세계적으로 1억 5,800만 대의 판매를 기록하고 엄청난 성공을 거두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위협을 느꼈습니다. 게임 외에도 CD와 DVD를 재생할 수 있는 게임 콘솔이 PC 시장을 위협할 거란 생각 때문이었죠. 그래서 2001년 엑스박스를 출시합니다. 엑스박스는 PC의 기술을 베이스로 한 콘솔이었기 때문에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보다 성능적으로 우월했고 인터넷 연결을 지원했습니다. 덕분에 엑스박스는 온라인 게임에서 강세를 보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죠. 이후 미국계 게임 회사들이 엑스박스로 게임을 출시하면서 엑스박스는 플레이스테이션의 경쟁자로 부상하여 닌텐도와 함께 콘솔 시장을 3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콘솔 시장이 미국과 일본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큰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게임 산업이 성장했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게임 제작사들이 일찌감치 포진한 덕분입니다. 게임 제작사들이 물리적으로 아주 가까이 있다 보니 게임 전용 콘솔 기기를 제작하면서도 게임 제작사들과 긴밀한 협력이 가능했던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우 게임 산업이 등장한 시기가 90년대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늦었고 그나마 있던 제작사들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일찌감치 몰락하거나 온라인 게임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게다가 내수 시장조차 미국과 일본에 비하면 작다 보니 콘솔 시장이 성장할 환경 자체가 안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요즘은 콘솔과 PC라는 게임 시장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로 출시되는 게임들이 이제는 PC로도 발매되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 게임들이 멀티 플랫폼으로 PC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콘솔이 그 전성기를 지나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수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즐기는 만큼 게임을 즐기는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콘솔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저 또한 궁금하기도 합니다.